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사관학교 국어 영역 2019학년도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2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3번 문제부터 26번 문제까지는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리 어렵지 않고 좀 술술술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성기 선생님의 창선감의록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기는 윗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보니까요. A, B, C, D 해서요. 사건의 흐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소설 읽을 때는요. 가장 초인트로 맞춰 두셔야 될 것이 앞에서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이라던가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땐 밑줄 그어주시고 혹은 동그라미 쳐서 거기가 그 부분이라는 거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고전 소설은요. 포인트 잡으셔야 될 게 등장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물의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지만 등장인물이 좀 많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등장인물의 이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는 최지부 한림, 유이숙, 한림, 하춘의 한림 이 정도로 나와 있네요. 한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주인공이고요. 자, 그럼 한림의 이야기 A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A부터 D까지의 흐름은 시간적, 순차적 순서에 따라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을 하면서부터요. 경사로 호송될 때까지의 시간, 사건의 흐름, 구성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범한은요. 범한이라는 인물은 한림을요. 처벌받게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했나요? A와 B 사이에 다른 방법 모색해서 한림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봤더니 최지부가 불쌍하여 탄식하며 한림에게 말하고요.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범한이 오히려 죄인이 그 스스로를 죄를 알아서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였으면 벌을 줄 따름이지 무슨 연유로 이 사람을 달래어 그 말을 바꾸려 하십니까? 라고 범한이 한림에게 벌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범한이 어때요? 최지부에게 혼이 나서 잠깐 다 오게 가두어라 라고 하게 되죠. 범한은 그러고 밑으로 두 줄 쭉 내려오면 수중에 은양을 내서 옥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회를 보아 한림을 죽이려 합니다. 맞습니다. 죽이려 하고 있고요. A에서 최지부와 마찬가지로 C에서 하춘에도 한림의 자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좀 시간을 벌어둡니다. 계속 볼게요. 자, B는요. B는 유이숙이 한림을 지키게 됩니다. 개화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유이숙의 부인이죠. 개화의 한림에 대한 정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뒤에서 유이숙이 한림을 떠나 경사로 가는 길에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나서 그를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C입니다. 하춘애가 한림을 신문하게 되는데 C 이후에 하춘애는 편지를 보내 한림을 설득하려다가 어때요? 한림은 오히려 한사코 만류하죠. 그러면서 실패한 뒤 차선책으로 뒤에 일을 주선하여 한림의 옥사를 해결하려 하였나요? 아니죠. 오히려 실패한 뒤 차선책으로 내가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고하고 시간을 벌어볼 테니 해결책을 가져올 테니 너는 어떻게 하나요? 한림을 좀 스스로 자결하지 않도록 지켜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본 범한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범한이 서울로 달려가서 엄승이란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한림을 어때요? 경사로 호송되게끔 일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뒤에 일을 주선한 것은 하춘혜가 아니라 범한이라는 거. 오히려 범한이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범한이 엄승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뇌물을 줘서 경사로 호송되게 하죠. 그 다음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번 찾고요.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요. 앞으로 돌아가서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알아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였으며 벌을 줄 따름이지 무슨 연유로 그 사람을 달래어 그 말을 바꾸려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법안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벌 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니은 보도록 할게요. 한림의 옷 같은 용모를 보니 천하의 군자였어. 사내 대장부가 되어 이런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합니다. 자, 유의숙이 그렇죠. 한림을 도와주게 되는 이런 결심을 하는 데에 용모에 대한 평가가 큰 역할, 옷 같은 외모라고 했음을 알 수 있고요. 디귿 보도록 할게요. 한림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춘의 처분을 따르려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디귿 봤더니 아, 불초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요. 맞습니다. 자,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림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선친께서 태학사 하온의 충성을 칭찬하셨지 지금은 그 아들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보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어때요? 하춘의 덕을 칭찬하면서 아, 나는 불초한 나는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나는 차라리 어때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했다라고 시인하고 벌을 받아야겠다. 원래는 하지 않았으나 계략인 걸 알았으나 어때요? 그냥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렁에 빠졌다. 혹은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죄목에 대해서 물으니 이 모든 게 모함이다. 근데 이 모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한림은 아버지 혹은 효에 입각해서 모함을 어때요? 그냥 운명이다 라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하춘애가 한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급해하는 모습 리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수레를 빨리 몰아 경사로 가면 최지부에게 일러 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야가 말 앞에서 통곡을 하며 배웅하자 한림이 말을 세우고 눈물을 흘렸다. 길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구경하는 사람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를 쓴 의도로 고려할 때 그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죠. 지금의 당신의 지금 행동은 나의 심금을 움직이고 있다.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덕행을 쌓아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자, A의 편지. 자, 우선 정리하고 한번 갈게요. A 부분을 앞으로 가서 보면 A 부분 보면요. A 부분 직접 쓴 편지 누가 누구에게 어사가 어때요? 어사가 보기에도 이건 약간 모함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어떠한 계책에 빠진 것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어떠한 작전에 빠져들어간 것 같은데 라고 어사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한림에게. 그러면 이 한림의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당신의 지금 행동은 나의 심금을 움직이고 있다.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덕행을 쌓아라. 이것보다는 고발자의 내용과 달리 당신의 인품은 참으로 아름답소. 당신을 잃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사실대로 말해달라. 오히려 어때요? 인정하지 말고 너 솔직하게 말해달라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요? 지금 어사는 그렇죠. 한림이 수렁에 빠졌다. 어떠한 계략에 빠졌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림 생각으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어사의 입장에서의 편지를 직접 쓴 내용이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당신의 죄의 대가를 혼자 지르는 모습이 많은 이에 귀감이 되고 있다.
비록 강상의 죄를 범했지만 참 아쉽다. 강상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당신은 현재 옥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오히려 너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죠.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가 더 괴로울 수 있다. 이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편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 누구인가요? 하춘애가 보냈을 만한 편지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앞의 내용으로 보아하니 지금 이 사람은 수렁에 빠졌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주려고 너 솔직하게 말을 해 라고 하는 편지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창선 감의록은요. 착한 사람은 예외 없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한다. 권선징악이죠. 구조를 통하여 효와 우애라는 중세적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은 화춘과 한진, 바로 한림이죠. 여기에서 이름 같다라는 거 나오네요. 사이의 갈등, 즉 무능한 가장인 형 화춘과 그로부터 가문을 지키려는 동생 화진의 갈등이다. 그 외 선한 인물을 도와주려는 조력자들 등장합니다. 악한 인물들과 결탁한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종일관 효와 우애를 중시하는 화진, 한림이죠. 태도는 개인의 명예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가문을 번영케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보죠. 개화가 한림의 옥중 음식을 마련하고 하어사가 왕겸에게 지시하는 데서 이들은 한림을 도우려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고요. 한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나서도 허위로 자백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데서 중세적 윤리의식이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 충, 그리고 충이 아니라 자꾸 충이라고 말하죠. 제가 효와 우애 그리고 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입니다. 범한과 엄숭은 한림의 어머니와 형과 함께 악한 세력에 속하여 선한 인물을 도우려는 인물들과 대결 구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숭 누구인가요? 엄숭은 바로 엄승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요. 엄숭이라고 할 때도 있으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는 그냥 그때 인쇄되어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엄숭이 맞지만 어떤 책에는 또 가끔 엄승이라고 나올 때도 있다. 근데 그게 큰 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비중 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런 이름,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인물은요. 맞습니다. 범한에게 뇌물을 받아서 한림을 경사로 압송하는 그러한 그러한 일을 꾸미는 인물이죠. 그리고 4번 볼게요. 최지부가 범한을 꾸짖어 내쫓고 유이숙이 범한으로부터 한림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려는 한림의 뜻을 수용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최지부는 그 한림을 좀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어사에게도 말하고 어사가 생각해도 좀 어떠한 전략에 빠진 것 같아, 계략에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경사로 가보고 그렇죠. 지금 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즉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림의 뜻을 수용했다. 한림의 뜻을 수용했으려면 오히려 한림이 좀 빨리 그 결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고요. 한림이 최지부의 설복에도 꿈쩍하지 않고 하춘애의 설복에도 자신의 뜻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이는 개인보다는 그렇죠. 가문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죠. 자, 27번부터요. 31번까지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도시개발입니다. 조금 어렵다라는 거 어디서 확 느끼셨나요? 그렇죠. 가운데 보면 어떠한 또 표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 현상에 대한 결과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각 개념 그리고 각 용어에 대한 개념 분석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 어떠한 표시, 여러분만의 표시, 그 다음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 표시해 나가면서 문제 풀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내용 찾아보면 되겠네요. 비용 편익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편익과 할인율과의 관계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2번 보면 그렇죠. 편익은 이렇게 해서 나오고 할인율은 이라고 그러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서 할인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하는 공공사업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사업의 유형을 보면 어때요?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공사업의 유형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용 편익 분석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의 사업들은 그렇죠. 현재 당장의 이익보다도 미래의 이익이 점차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적용해야만이 공공이익,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수익 배분 혹은 이익에 대한 구조가 설명될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고요. 공공의 개념의 사업은 그렇죠. 현재보다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보다는 점차 시간이 흘렀을 때 더욱더 이익이 나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에서 순현재 가치와 편익 비용비를 산출하는 방법 역시 가운데 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공공사업이 왜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업에 그 분석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8번으로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A, B, C, D 각각의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편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가 배정한 총 예산은 2천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도로 건설비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제시된 편익과 비용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할 필요 없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표만 보고 계산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공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사업이죠. 도로니까. 그렇죠. 개인사업보다는 공공이죠. A, B, C, D를 4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은 2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A, B, C, D를 다 하려고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2천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 그대로 두고 저희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지 혹은 교재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정부의 총 예산을 2,450으로 늘린다면 A, B, C, D 모두 건설할 수 있나요? 봤더니요. 1,800에 2,200에 2,450. 맞네요. 2,450이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는 2천이라는 거. 2번 볼게요. 자, 1번 맞고요. 1번 맞는 내용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2번 가용 예산은 어때요? 2천이죠. 순현재 가치를 고려했을 경우 B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순현재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순현재 가치는 맞습니다. 비용을
뺀 것입니다. 즉 편익의 합계에서 비용을 한번 빼면 수는 250이고요. 그렇죠. 700, 400이면 300, 1000에서 800이면 200, 1500에서 1000 빼면 500입니다.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들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현재 가치 고려했을 때 B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2000이라는 돈이 있을 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편익이 어때요? 편익에서 비용 합계해서 순수익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순수익이 많이 남는 걸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건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면 얼마 드나요? 비용 10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것이, 자,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B입니다. 1000만 원에 어때요? 비용이 400 듭니다. 그럼 1400,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순수익이 여기가 크니까 세 번째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러면 그렇죠. 250 듭니다. 그러면 1400에 1650까지 합니다. 그러나 800짜리는 아직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D, B,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를 건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아니고 B까지 건설할 수 있고요. B도 어때요? 순수익이 그래 나머지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하는 게 맞죠. 이번에는 어때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비용의 효율성 기준으로 효율성을 보자고 합니다. 비용의 효율성 보자고 합니다. 3번에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D보다 B를 먼저 건설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왜요? D보다 무엇을 먼저? B를 먼저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300, 500 물론 순수익의 차이는 200이 나지만 어때요? 비용이 400에 1000, 600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효율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익은 조금 적더라도 어때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B이기 때문에 비용은 적고 이익은 크니까 그렇죠. 비용은 적고 이익은 크기 때문에 우리는 B 먼저 건설을 해야 합니다. 3번 맞고요. 4번 볼게요. 4번 비용 단위당 편익을 얻기 위하여 A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편익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로 나누어야 그렇죠. 비용 단위당 최대의 편익이 나옵니다. 단위 비용당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렇죠. 앞에 가장 앞부분 지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비용당 최대 편익. 단위 비용당 단위 비용당 최대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편익의 합계를요. 무엇으로 나눕니까? 비용의 합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A는 2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75, 그 다음에 세 번째 1.25, 네 번째는 1.5입니다. 자, 이렇게 값이 나왔을 때 어떤 걸 A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맞네요. 그렇죠? 2이니까. 자, 이거 무조건 절대값으로 보고 지금 그 여타의 어떤 요소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A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C를 만약 C의 편익이 300만큼 줄어든다면 편익이 300만큼 줄어든다면 편익의 규모로 볼 때 C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C가 편익이 300만큼 줄어들려면 700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편익은 700이고 비용이 800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번도 동그라미.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맞고요. 최대하는 것은 A, 2 맞고요. D보다 B를 먼저 건설하는 거. 비용은 적고 그렇죠. 이익은 크므로. B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순수익이 많기 때문에 D 다음에 B, 그 다음에 A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2450이라면 모두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표로 충분히 결론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막상 해보니까 많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버리시면 안 됩니다. 29번으로 가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자, 사회적 할인율 무엇이라고 나왔나요?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 좀 낮다. 즉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어때요? 사회적 할인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네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사회적 할인율은 이자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너무 높게 잡으면 일반적인 사업만큼 비율을 높게 잡으면 공공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거쳐야만 수익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어때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높입니다. 근데 사회적 할인율을 너무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의 이익이 너무나 크게 보이겠죠. 즉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표가 나왔네요. 다음 보기는요. 할인율 변화에 따른 A, B 두 사업의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A, B 두 사업의 비용은 동일하며 제시되지 않은 요소는 모두 고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이 표만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할인율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A와 B의 순현재 가치가 높아지나요? 라고 했습니다. 순현재 가치 A 볼까요? 여기가 A입니다. 0이었을 때 1000입니다. A가요. 여기 A하고 B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였을 때는, 즉 할인율이 5였을 때는 A가 64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9일 때는 얼마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렇죠. 이 사이일 것 같아요. 자, 10이었을 때 A는요. 여기죠. 377입니다. 자, 뭐 377과 640 사이 정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B도 볼게요. 자, B는 여기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가 3000입니다. 자, 5였을 때는 1166입니다. 7.9였을 때는 둘이 같다라는 거, A와 B가 같다라는 것만 알지 이 사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이었을 때는 어때요? 할인율 10이었을 때는 어머, B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A, B 순현재 가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네요. 1번 아니고요. 자, 할인율이 0일 때 편익 비용비, 즉 순현재 가치는 A가 B보다 높지 않습니다. B가 훨씬 높죠. 그 다음에 할인율이 5일 때 여기 뭐라는 거죠? A 사업이 B 사업보다 사업 가치가 높나요? 아니죠. 여전히 B가 높습니다. 할인율이 7.9일 때는 B 사업이 A 사업보다 가치가 높나요? 아닙니다. 둘이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할인율이 10을 초과하면 그렇죠. B의 편익 비용은 1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5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찾아주시고 나머지 틀린 내용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31번입니다. A와 E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한데요. C 부분 볼게요. C 부분 보면 C를 보면 제한된 상태라면 예컨대 투자할 금액이 C 제한된 상태라면 제한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지거나 그 한도를 초과되지 않게 막는 것을 제한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카드 한도 제한 들어보셨죠?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일정한 한도가 정해지거나 그 한도를 초과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둔 것을 어때요? 우리는 한도 한계 설정 혹은 이런 말로도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C는 제한이었습니다.
제한한다라는 거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보다 어떤 기준에 초과되지 못하게 한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고요. 32번부터 36번은요. 문학작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시는요. 강하, 천치의 강하라고 해서요. 천치의 강하라는 제목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때요? 부정적이야. 지금 현재가 너무 부정적인데 강을 바라보고 있자 하니 강은요. 이 모든 것을 그냥 회피하려고 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걸 보고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강물이 풀리고 이렇게 봄이 오는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강물은 또 풀리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요. 민들레꽃, 민들레나 쑥잎풀 같은 걸 또 살리는구나. 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는요. 다는 수필인데요. 다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의 철산리의 강과 바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간적인 배경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수필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32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가와 나는요. 동일한 시구 반복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강하, 천치의 강하 이러면서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강물이 풀리더니 또 강물은 풀리는가 라고 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적 의미 강조하고 있는 거 맞고요.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 대비해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서의 변화 즉 치열한 것 즉 강을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것에서요 강을 바라보며 어때요? 이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죠. 강도 처음부터 치열하게 살았던 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다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 다는 상승적 이미지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승, 봄이죠. 봄. 즉 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에서 다 모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에서 다 모두가 아니고요. 이는 다에만 해당됩니다.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꼭 나한테 직접 말하는 듯한 하면서 때문입니다. 평화입니다. 잘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듯한 그런 어조 활용하고 있고요. 가에서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를 구체화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애착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간의 이동은요. 맞습니다. 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기역은요. 강한이고요. 니은은요. 임진강입니다. 자, 기역의 강안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기역 딱 보시면 기역 강안에 무수한 해골이 뒹굴어도 라고 하면서 조금은 암울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슬픈 어조, 좀 분하고 억울하고 암울한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은요.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한계선이죠. 그러한 강 느낄 수 있네요. 기역과 니은 모두 꿈과 소망이 실현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 안은요. 오히려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역과 니은 모두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도 아닙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한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 드러나는 공간인가요? 맞습니다. 해골 그 다음에 임진강은 북으로 갈 수 없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민족에게 당해져 있는 그리고 그 시 안에 혹은 수필 안에 담겨져 있는 민족에게 담긴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역과 달리 니은은 민족을 위한 자기 희생적 태도 아니고요. 과거 삶에 대한 애착, 기역은 과거 삶에 대한 애착, 환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절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요. 33번에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이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 잠깐 읽어보면 1930년대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한반도의 백성들은 만주와 시베리아로 이주해 갔는데 이를 가장 잘 목격할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두만강변이었다. 이용학은 이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노출된 유이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다. 그 자신 또한 가난과 상실로 얼룩진 가족사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을 개인적 비애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지 않고 비판적 안목을 통해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라고 했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이연의 무장열차 포대가 가져오는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해소를 위해 사면에서 너는 전통을 이어 남기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연의 무장열차 포대가 가져오는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상황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 3년에서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3년에서 보면요. 오히려 강을 탓하고 있습니다. 3년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너가 흘러온 산엽에 무슨 자랑이 있더냐. 흘러가는 바다에 무슨 영광이 있으랴. 이 은혜롭지 못한 꿈의 향연을 전통을 이어남기려고 하느냐. 강아, 천지의 강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전통을 남기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이런 것마저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면에서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통을 남기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이연에서 선지피를 흘릴 때라는 처참한 이미지, 피 흘리는 거 제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마주했던 절망적 상황 환기하고 있고요. 사면의 자랑, 영광은 사연의 국경을 넘고자 숨어다니는 무리에서 연상되는 유민의 비참함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새끼처럼이란 표현도 있죠. 사연의 키넘는 풀속을 기어가는 들쥐.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한반도의 백성. 쥐에 표현하고 있고요. 사연의 묘표를 걸머진 듯한 이 실망에도 불구하고 오연에서 너는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한다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식. 누구한테 이야기하나요? 강한테. 너는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역시 비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해석은 1번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것을 전통으로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러한 태도, 즉 강의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35번이요. 자, 나입니다. 나시 봄을 지금 기뻐하며 맞이하고 있는 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연에서는요. 자연현상을 인간의 감정과 연결하여 화자의 정서 드러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1년 보시면요. 1년 보시면 강물이 풀리더니 강이 풀렸다라는 거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얼어있던 것이 풀리는 것. 우리들은 무슨 서러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맞고요. 자, 이연에서 화자가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기러기에 표현하고 있나요? 기러기같이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3년과 4연에서 인간의 삶과 자연현상을 대비함으로써 자연의 비장함 부각하고 있나요? 3년 4연 봤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쑥잎을 같은 것들 또 한 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어때요? 3년은 봄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요. 4연에서는요 봄이 오면서 지금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죠. 민들레 그 다음에 쑥잎풀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봄이 오는 것을 또 한 번 기뻐하고 있는 거죠. 비정함이라던가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연에서 꽃상여 그 다음에 떼과부와 같은 시어를 통해 서글픈 이미지 형상되고 있는 것 맞고요. 그 다음 6년에서 1년과 동일한 내용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이죠. 화자의 내면 강조되어 전달하는 거 맞습니다.
자, 수미상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수미상관은 앞에 나왔던 게 다시 한번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미상관은 첫 번째 구조적 안정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2번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면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말하는 거 강조되는 거 맞죠? 자, 구조적인 안정감, 운율을 형성하고 리듬감, 운율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내용, 자신의 의지, 그 다음에 시의 주제 모든 것들 강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특징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입니다. 자, 보기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달을 감상했다라고 합니다. A에서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감상해 봅시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학생 1, 2, 3, 4, 5의 내용이 A, B, C, D, E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쓴이가 통일전망대 갔다가 연미정 갔다가 철산리 언덕 갔다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네요. 강의 흐름에 주목하고 지리적 특성에 맞게 역사적 의미 부여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묘한 설득력을 느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고요. 전이 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무엇인가요? 책에서의 감동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 볼게요. 학생 2. 철산리에서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을 유서 깊은 벽난도의 푸른 솔에 배웅한다라는 의인화된 표현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끝마치는 데에 따른 감회를 부각하고 있는 듯해요 라고 잘 감상했고요.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글쓴이가 당신에게 엽서를, 그것도 마지막 엽서를 띄운다 라고 하고 설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에는 독자인 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니 글의 내용이 더욱 진솔하게 다가왔다 라고 하는 거 잘 감상하고 있고요. 강을 치열한 물에 빗대어 강한 의지를 지닌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 대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여 강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다각적으로 느껴졌다. 맞고요. 강물과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당신과 나의 대조적 인식이 낮은 곳을 지향하는 강물과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바다와의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 잘 느껴졌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강물과 바다는 대립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의 글 거의 끝부분 중략 다음 부분 보면, 그러나 이곳 철산리 앞바다에 이르러서 암울한 강물의 시절도 그 고난의 장도 마감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됩니다. 달려야 할 목표가 없다기보다 달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부질없었던 강물의 시절을 뉘우치는 각성의 자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시야를 열어가는 조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해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으로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고 평화로운 물이지만 이제부터 하늘로 오르는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를 회복하고 청천 하늘의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최후 목표로서의 평화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슬슬슬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 강이 치열하게 살았던 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이고 이제 모두 평화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바다로, 그 다음에 흰 구름의 하늘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으로 이어진다라는 표현이 잘못 감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제 양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 마지막 문학 지문이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 붙이느냐 뒤로 붙이느냐 고민을 하다가 앞에는 아무래도 과학 지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떼어서 문학 지문은 뒤로 좀 미뤄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뒷부분이 좀 내용이 줄어듭니다. 앞에 많이 했으니까요. 37번부터 마지막 45번까지 쭉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문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문제 풀자라고 하는 것은 지문 다 읽어보시고 문제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저와 함께 수업하시기 느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문 분석을 따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꼭 꼼꼼하게 읽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